실전 예상 문제 먼저 풀고 다시 올게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볼 거냐면은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23번이죠. 226페이지 23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인데 2번이 답이죠. 지상권 채장 기간에 제한이 없고요. 따라서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2번은 뭐죠? X고요. 용어로서 형해하 이런 말이 나오죠. 형해하라는 말은 뼈만 남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형해하는 거,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이건 뭐죠? X가 되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다만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합의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은 뭐죠? 5번인데. 근데 이거는 지상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도 그렇고요. 또 임차권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이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25번입니다.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발생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은 3번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물이 존재하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그죠? 기타 사유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걸 기억하시는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실효라는 말은 무효, 취소, 해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토지가 공유인 경우인데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유토지의 분할의 경우에는 발생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입니다. 26번입니다.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팔아먹으려면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건물만 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법정지상권인데 원인행위 뭐죠? 실효입니다. 실효가 뭐라고요? 무효, 취소, 해지를 포함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무효, 취소, 해지로 달라졌으면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3번의 결론 보시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죠. 4번 지상권은 토지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하고요. 5번이 답이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입니다. 아직 법정지상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이건 뭐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그냥 법정지상권 한 가지만인데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 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판례로서 외워두면 편한 게 있어요. 판례로서. 첫째,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에요. 뭐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아니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든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외우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때도 공동저당이 설정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법정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두 가지는 판례로서 이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죠. 따라서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 같으면 돼요. 디귿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척됐다는 말은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건물이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디귿번도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요. 리을번 요겁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뭐라고요? 공동저당권. 그러면 더 이상 읽지 마시고 결론은 뭐예요?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가 결론이고요. 따라서 리을번은 답이 아니죠. 답은 뭐죠? 니은 디귿에서 2번이 답이죠. 28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4번을 보시면 동일인에게 소유권 기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어디 있나요? 요거죠. 무효. 원인행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답은 그래서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3번이 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묘기지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3번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런기셔도 30번 구분지상권인데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두 가지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토지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첫째, 구분지상권에서 목적에서 뭐는 빠지죠? 수목은 빠진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면 됩니다. 3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건데 2번이 답인데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뭐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야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으니까 2번이 답이고 다른 질문들도 중요합니다. 1번 불가불성이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죠. 따라서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지역권은 물권이긴 하지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반환 충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긍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5번 취득기간의 중단,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원이 해야 됩니다. 3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문제는 반복적인데 4번을 보시면 승역지와 여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X죠. 인접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어떻게 했죠? 토지가 있고 땅이 갑, 을, 병 세 사람의 땅이가 있고 병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토지의 지역권 설정하면 뭐죠? 도로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갑과 병의 토지는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접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 볼까요? 1번 긍정적인 것은 단독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취득하면 되고요. 2번 지역권은 뭐가 없죠? 반환 충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멸시효를 중단, 정지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5번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죠. 따라서 한 사람이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3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전세권은 건물에 하나여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어떻게요? 건물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2번이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34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지문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여야 하거든요. 따라서 1번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 만약 1번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바꾸려고 하면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3번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세권자가 스스로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야 되므로 4번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3번은 일단 뭐죠? X고 그 다음에 또 뭐 선택하는 것은 지출액이나 증가액에 선택하는 것은 뭐죠? 유입비니까 안팎으로 틀렸죠. 답은 뭐죠? 3번이 되겠죠. 35번이죠.
다음은 전세권의 존속기라 설명에 가론에 들어갈 사항이 발행에 나열된 것은 여기 나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건세권은 최장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지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1년이 보장이 되고요. 근데 법정갱신 요건은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야 되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36번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2년으로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2번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하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3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임대할 수가 있고요. 5번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참고로 지상권도 농경지는 설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상권도 설정할 수 없고 전세권도 설정할 수 없고 뭐도 못해요? 임대도 못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작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3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았는데 3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지만 유입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점유권 할 수 말씀드렸지만 항상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돌려받는 사람이. 따라서 점유권이면 회복자가 선택하고 지상권이면 지상권 설정자가 선택하고 전세권이면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해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선택한다는 3번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반복적이죠. 넘기셔가지고 38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1번, 2번, 3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도 있고요. 경매권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은 뭐죠? 잘못됐고 답이 뭐죠? 4번이고 5번 전세권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손해를 야기한 사유가 전전세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게 뭐죠? 전전세 안 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전세권자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인데 옳은 것은 4번인데 뭐 4번은 뭐 특별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1번 보시면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면 그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권은 변동이 없다. X가 되고요. 2번 전세권자에게는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해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2번도 뭐죠? X가 되고 3번 과거에 잘 나왔는데 파산 선고받은 경우에 임차권은 해지 사유입니다. 그렇지만 전세권은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권자의 임차인의 파산이 전세권 임차권에 공통된 소멸 사유가 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일부가 멸실됐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 청구하면 전세권은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5번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 소멸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담보 물권에 관한 기본적 문제를 풀고 다시 뒤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죠. 235페이지. 235페이지 40번입니다.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물상대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당권, 전세권, 질권, 물상대위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상대위권은 이러한 권리가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 등은 뭐 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압류는 저당권자가 하든 또는 제3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물상대위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1번은 X가 되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매 대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물상대위 요건의 목적물의 멸실이라 하면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법률적 멸실도 포함하며 담보물권자의 과실에 의해 담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말은 뭐죠? X예요. 왜냐하면 담보물권자의 과실로 멸실됐다면 이거는 뭐죠? 기한이익 상실 문제로 갈 것이지 물상대위 문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당연히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4번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과 저당권, 전세권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압류는 저당권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죠. 41번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자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유치권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고요. 또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유치권과 채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채권이 없다면 유치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자에게 채권이 없다면 이 사람에게는 유치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겠죠. 나머지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2번. 자,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1번.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특히 중축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1번을 보시면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유치권도 성립될 수가 없고요. 2번은 되겠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간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그 완성물은 공사대금 채권이니까 당연히 뭐죠?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고요. 3번 권리금 유치권 대상 아니고요. 4번
보증금도 뭐죠? 유치권 대상 아니고 5번 잊지 마셔야 되겠죠? 매매 대금도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3번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데 1번 필요비나 유익비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1번 가능하고요. 2번 유치 목적 원칙도 사용할 수 없지만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3번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 충당할 수가 있고요. 4번 유치권자도 경매권이 있습니다. 다만 5번 보시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 담보 제공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44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맞는 지문입니다. 2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에 이치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3번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치로 객체는 물건이니까요. 4번 불법 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의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되겠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 하나여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죠. 따라서 필요비가 유익비로 바뀌어야 되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답이 빠졌죠. 그죠? 44번의 답은 5번입니다. 45번입니다. 법정 지사가 또 나왔네. 그죠?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집니다.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으면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그다음 판례 두 가지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판례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일단 1번 보시면 일치하는 경우죠. 1번 보시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의 건물 공사가 진행되어 건물의 규모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었던 거죠? 건물이 있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야 되므로 1번은 뭐죠? X죠. 2번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으면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따라서 설정 당시에 같았다가 2번 읽어볼게요. 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으면 그 이후 토지 건물 중 한쪽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야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X죠. 양도되어야 성립하는 건 아니죠. 양도돼도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요거죠.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는 법정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은 뭐죠? X가 되고 5번부터 5번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법정지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요.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답은 뭐죠? 4번인데 왜 4번이냐면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치료 지급에 관한 결정이나 특약이 없으면 치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이때는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치료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했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46번 18의 문제죠.
1번 저당권이 성립된 후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2번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 부정손 수반성이 있으므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고요. 3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일가경매권이죠. 5번 보시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 그 토지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럼 설정 당시 뭐가 없습니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뭐가 인정이 됩니까?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47번인데 옳은 것을 찾는데 이렇게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솔직히 47번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지엽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첫째 1.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 한자가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경매가 아니라 이게 요거야 되겠죠. 요거 그죠? 매자가 위에 선비사자가 없어야 돼요. 요게 아니라 뭐죠? 요겁니다. 그죠? 한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이게 살매, 이건 뭐죠? 팔매거든요. 그래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할 때 요 매자는 앞에 뭐죠? 선비사자가 없는 매자야 되고요. 아무튼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변제하더라도 아무 때나 변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은 맞죠? 남의 빚 대신 갚았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상할 수가 있겠죠. 답은 뭐죠? 4번이죠. 그 다음 5번 저당권 제3취득자가 경락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변제도 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날 때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49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5번 보시면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 요거죠.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50번 해가지고 틀린 것을 찾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1번이 답인데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1번도 한번 쭉 보시고 52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식인데 1번이 원칙입니다.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는 그 경매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은 일종의 예외인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인이 뭐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이 1번과 2번 꼭 기억해 두시고 4번을 보시면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기간 경과 전후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원칙적으로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는 아니겠죠. 그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53번이죠.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안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개념은 53번의 1번처럼 한 개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 뭐죠? 공동 저당권이고요. 5번, 따라서 1번 공동 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의 수와 목적물의 수는 같지 않다는 X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저당권이니까 저당권과 목적물의 수는 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보지 마시고요. 우리 55번과 56번 두 문제를 풀어보죠. 왜냐하면 공동저당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내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풀어보긴 하지만 55번 안 풀어볼게요. 가입표하고 56번만 풀어볼게요. 56번만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산수니까 풀어볼 건데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얼마를 빌려줬죠?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A, B, 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죠.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부동산을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A는 9천만 원, B는 6천만 원, C는 뭐죠?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A는 9천만 원, B는 얼마죠? 6천만 원, C는 얼마죠? 3천만 원이죠. 여기서 문제가 뭘 물어볼 거냐면은 지금 다 합치면 얼마죠? 1억 8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될 돈은 얼마죠? 1억 5천이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를 받을지 분담액이 결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원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고요. 간단한 비례식인데 계산하는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더해서 어떻게 해요? 밑에 깔아요. 9 더하기 6은 뭐죠? 15. 3 더하면 뭐죠? 18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깔면 A에서는 18분의 9, B에서는 18분의 6, C에서는 뭐죠? 18분의 3이고요. 약분하면 2, 9, 18이니까 A에서는 1분의 1, 1억 5천에 2분의 1이니까 그걸 얼마를 받습니까? 7,500을 가져가겠죠. 3, 6, 18이니까 약분하면 뭐죠? 3분의 1이니까 B에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1억 5천에 3분의 1을 뭐죠? 5천만을 갖고 약분하면 뭐죠? 6분이니까 계산해 볼 필요도 없죠. 이건 나머지 돈 얼마예요? 2,500을 받아가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얼마냐면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냐? 18분의 6, 3분의 1에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공동저당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질권이 나오죠. 제가 수업 시간에 질권을 거의 안 했죠. 그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그래도 문제니까 풀어볼 겁니다. 오늘은. 풀어보는데 일단 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질권에 대한 개념은 뭘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당포. 그래서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질권이고요. 따라서 질권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부동산 질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갖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동산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산 질권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돼요? 권리 질권인 거죠. 따라서 질권은 첫 번째 부동산 질권은 존재하지 않고 동산 질권, 권리 질권이 존재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효과는 유치권과 비슷한 것은 점유할 수 있고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질권도 뭐예요? 물권이니까 채무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고 제3자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또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질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경매권이 있고요.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치권은 뭐가 없었죠? 우선 변제권 없었죠. 근데 질권은 어떻게 해요? 있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도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과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고 물상대위권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57번입니다. 동산 질권의 효력 및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옳고 1번이 답인데 안 읽어볼 거고요. 2번 질권자는 그 담보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질권도 뭐예요?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데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나 물권자에게는 뭐 할 수 없겠어요? 대항할 수가 없고요. 4번 질권도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질 텐데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설정된 선우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따라서 동순위로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물권법의 강행 규정성에 근거하여 질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까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밑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하면 그 효력이 있다. 뭐냐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관한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8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기억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니은번 유치권에는 뭐가 없죠? 물상대위권이 없죠.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행변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리을번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맞겠죠? 왜냐하면 갖다 맡기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질권이기 때문에 갖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산이든 권리든 양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음번 물상보증에는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X겠죠. 그죠? 디귿 이래서 몇 번이죠? 4번이 답니다. 59번은 보지 마십시오. 전질까지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번인데 틀린 것을 찾는데 5번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담보 목적물을 담보권자가 취득하기로 계약을 하는 걸 저당권에서는 유저당 계약이라고 하고요. 질권에서는 유질 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판례는 유저당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유질 계약은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질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안 갚아서 그 건물을 직접 채권자가 가져가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유저당 계약 또는 뭐죠? 유질 계약인데 유저당 계약은 뭐죠? 가능하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지만 유질 계약은 민법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질권 설정자는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정할 수 있다. X에. 왜냐하면 유질 계약은 뭐가 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것이 저당권이면 뭐죠? X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61번은 1번이 답인데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2번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갑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채권을 뭐죠? 현금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 병에게 채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겠죠. 그죠? 1억짜리면 9,500 뭐 이 정도 중에 양도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병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9천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서 요 채권을 병에게 뭐죠?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을이 병에게 9천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 증서, 차용증 등을 병에게 뭐죠? 갖다 맡기는 거죠. 그죠? 맡기면서 야 내가 1억짜리 채권이 있는데 요걸 담보로 해서 얼마요? 9천만 원을 빌려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죠? 권리질권인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요것이 병으로선 담보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을이 돈을 안 갚으면 병은 요 채권 증서를 이용해서 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때 병은 요 저당권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써먹을 수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갑이 안 갚으면 병은 저당권자로서 갑의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저당권 등기에 질권이 설정됐음을 뭐 하게 되냐면 기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권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아닙니다. 동산이나 권리에 관한 물건이긴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기재될 수 있고 등기 능력이 있다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요거죠. 을이죠.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X. 질권 설정할 수 있고요. 이때는 등기부에 질권이 설정됐음을 뭐 하게 돼요? 기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3번은 해설만 기억하십시오. 채권, 권리질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권리질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질권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목조를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4번 채권에 대한 질권이죠. 2번 보시면 지시채권이 나오죠. 지시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어음이에요. 어음. 그럼 우리가 어음을 양도하려면 뭘 해야 되죠? 배설을 해야죠. 그죠? 따라서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뭐예요?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에 반해서 3번 무기명 채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백화점 상품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백화점 상품권은 누가 채권자인지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 배수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뭐만 하면요. 교부만 하면 양도가 이루어지고 교부만 하면 뭐가요? 질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명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채무자 이거 다 X고 뭐만 하면 됩니까? 교부만 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시채권하면 뭘요? 어음을 생각하시고 무기명 채권하면 뭐죠? 백화점 상품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65번은 뭐 크지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 관한 문제 다 풀어본 거죠? 안 풀어본 게 있죠? 순서가 지금 뒤바뀌었나? 지금 212페이지 문제 안 풀어봤죠? 풀어봤나요? 212하고 213 안 풀어봤죠? 그죠? 212페이지 볼게요. 그죠? 이거 안 풀어봤죠? 212페이지.
217번입니다. 담보 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봅니다. 3번. 불가분성은 유치권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X. 불가분성이란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 뭐죠? 무상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액 변제받지 않았더라도 담보 물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죠. 따라서 유치권뿐만 아니라 다른 물권의 경우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2번은 뭐죠? 잠깐만요. 3번이죠.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1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유치권자는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자이므로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X. 유치권자도 과실을 뭐 할 수 있죠? 수취할 수 있고 주의하실 것은 과실 수취하면 변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당할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19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니은을 보시면 유가증권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또는 뭐죠? 유가증권입니다. 디귿번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X. 질권은 동산질권, 권리질권만 가능하죠. 20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저당권은 부종손 수반성이 있으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고요. 그 다음에 2번 법정 저당권 물론 뭐죠? 인정이 되고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되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저당권은 물론 뭐죠? 담보물권이고 5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원칙이지만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일 수 있고요. 제3자가 저당권 설정하면 그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답은 3번입니다. 넘기셔서 21번.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은 4번 한필의 토지 일부.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우리가 용익물권은 일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당권은 한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22번 근저당권인데 3번 보시면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기지사항이다. X입니다. 근저당권에서 필요적 기지사항인 것은 채권 최고액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번은 맞고 3번은 뭐죠? X가 되겠죠. 23번 공동저당 우리가 안 풀어본다 그랬죠. 그죠? 의미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물권법 끝났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마지막 해가지고 채권법을 풀어볼 건데 그 채권 총론도 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채권 총론은 풀어보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골라서 채권법은 좀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 강론은 뭐죠? 다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권법 강론을 좀 꼼꼼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